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토요일 새벽이 됐습니다. 다시 주말입니다. 전우식입니다. 오늘은 제가 욕을 좀 듣더라도 이 말씀만은 먼저 드릴까 합니다. 이대로 가면 보수 우파는 대선에서 필패한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냥 기호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윤석열, 최재형 두 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보수 우파의 신망을 받는 분들입니다. 이 두 분은 야당에서 키운 인물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된 인물입니다. 특히 윤석열은 박영수 특검에 발탁되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하고 중앙지검장으로 파격적 승진을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전 정부 주요 인사들을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구속한 장본인입니다. 국격 때문에라도 이 전직 대통령 구속은 망설일만 한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결국 보수 야당도 괴멸했습니다. 지난 4년 노무현 정부 출신인 김병준과 박근혜 정부 총리인 황교안 체제로는 기세등등한 운동권 좌파와 강남 좌파 연합 세력에 대항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야당은 결국 제대로 청산하지도 못하고 혁신하지도 못한 탓에 총선에서 역사상 전무후무한 참패를 당했습니다. 정체성을 잃은 데다가 입신양명과 보신에만 급급한 후보들에게 누가 표를 던지겠습니까? 그 총선에서 등장한 김종인은 여야를 오간 노회한 정객입니다. 왜 보수 야당은 자승익을 잃은 것일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은 아직 웰빙 체질을 벗지 못했습니다. 비바람을 견뎌내는 잡초근성은 애당초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수 우파로서 국가와 미래 세대를 위한 어떤 절박감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자유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김종인이 뜻대로 강령과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니 기본소득이니 하는 걸 넣었습니다. 그건 외인을 확장한다거나 수구를 벗어나겠다는 몸부림이 아니라 좌파에 아첨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완전히 잃은 것이죠. 솔직히 거기엔 언론의 책임도 큽니다. 보수 성향 신문까지도 야당의 인물을 조명하지 않았고 키우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실정에 분노한 국민들은 권력의 각을 세운 윤석열과 최재형에게 기대를 걸게 되었습니다. 야당의 인재들이 지지율 5%를 넘지 못하니 대중은 그 대안을 찾은 것입니다. 적의 적은 동시라고 할까요? 그 심정을 저는 동아일보 송핑의 칼럼의 표현을 빌려와 와신상담의 심정이라고 했습니다. 사기나 열국지를 읽은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 나라 보수정의 심정, 오로지 정권 교체만을 생각하면서 윤석열을 지지하는 심정을 와신상담의 심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윤석열마저 지금 무너질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하락세를 보이던 윤석열 지지도가 국민의힘 입당 효과로 반등했는데 그 효과가 급속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른바 엑스파일, 체가리스크가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계속된 실은 또 문제가 됐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와신 상담을 하는 판에 본인 또 아닌 체가리스크가 그리고 몇 차례 실현이 무슨 문제겠습니까? 우선 최근 여론조사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한국갤럽이 발표한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중앙일보 인터넷판은 5개월 만에 20% 밑으로 꺼진 윤석열, 이재명 25% 1위 탈환, 이런 제목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조선비전은 이 딸은 설화 때문이라고 썼습니다. 8월 3일부터 5일까지의 조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재명 25%, 윤석열 19%, 이낙연 11%, 최재형 4%. 이재명은 지난달보다 1% 상승을 했고 윤석열은 무려 6%나 하락을 해서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윤석열이 대안이 되어야 할 최재형도 불과 2% 상승한 4%에 그치고 있는 점입니다. 이재명 지지율은 6개월째 24%에서 25%. 이 25%를 꾸준히 유지함으로써 지지층이 탄탄한 걸 보여줍니다. 진보층의 50%, 중도층의 25%, 40대의 45%, 50대의 34%가 그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윤석열은 국민의힘 지지층의 51%가 지지하지만 보수층의 38%,
60대 이상의 32%만 그를 지지한 반면에 20대와 40대 지지율은 9%에 불과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정권 교체를 주장하는 의견이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은 정권 교체론이 47%로서 정권 유지론을 앞서고는 있지만 4월 7일 재보선 때보다 무려 8%포인트가 줄었습니다. 반면 정권 유지론은 재보선 때 34%에서 5%포인트가 올라 39%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차이가 불과 8%포인트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른 여론조사도 대동소이합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한국 리서치 등 4개 업체가 1일부터 4일까지 한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재명 28%, 윤석열 22%, 이낙연 10%, 홍준표 4%, 최재형 3%. 이재명, 윤석열 둘 다 3%씩 올라 6%포인트 격차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어쨌든 이 윤석열은 왜 추락할까요? 최재형, 홍준표는 언론이 조명에 비해 왜 뜨지 못할까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의 경우 처가리스크는 중도층을 지지자로 끌어오는데 장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최재형은 아직은知名도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홍준표는 왜 한계를 보이는 걸까요? 그가 하는 말은 별반 틀린 말이 없습니다. 저도 앵커 시절에 당 대표인 그와 인터뷰를 하고 상호 토론도 해보았지만 그는 국가를 경영하기에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과 유리된 화법이 그의 이미지를 깔아먹었습니다. 어느 원로 언론인은 교수 화법이라고 하고 또 어느 분은 주막집 화법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는 그 화법을 고치지 못하는 걸까요? 그런데 저는 윤석열, 최재형, 홍준표 공이 가장 큰 결점으로 아직도 킬러 컨텐츠를 보이지 못했다는 점을 들겠습니다. 킬러 컨텐츠. 이 킬러 컨텐츠는 문자 그대로 선거판을 강타해서 게임을 주도할 슬로건과 이에 바탕을 둔 정책을 말합니다. 선거 불과 7달 남긴 지금도 야당 후보들이 이런 킬러 컨텐츠를 보이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국가를 경영할 철학이 없거나 내공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윤석열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은 야당의 모든 후보가 말하는 슬로건입니다. 심지어 이재명을 비롯한 여당 후보들도 공정을 입에 달고 있습니다. 최재형의 슬로건 마음껏 대한민국도 추상적이긴 마찬가지입니다. 두 분이 그린 추상적인 구호나 거대 담론은 대중의 감성을 자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여러 실정들을 비판만 해서도 지지도가 오르지 않습니다. 물론 선거는 네거티브 전략이 엄청난 효과를 보입니다. 투표는 자신이 혐오하는 자의 상대방에게 표를 던지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극적 지지자를 모으고 그런 지지가 모여서 바람을 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문정부 실정의 급소를 찌르는 컨텐츠가 필요합니다. 킬러 컨텐츠 말입니다. 그런 컨텐츠는 솔직히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소명의식은 필수적입니다. 그런 소명의식으로 내공이 쌓이다 보면 후보 여러 발언 중에서 대중이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지점이 있게 됩니다. 바로 그 지점이 킬러 컨텐츠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건 지금 보수 우파들은 그런 정책 고민보다는 새 분리기에 여념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 새라는 게 얼마나 험한 것인지 아십니까? 입신양명에만 눈이 멀어 모이던 자들이라서 후보가 힘을 잃으면 일순간에 모두 사라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진정한 동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당은 결사적입니다. 선거에 지면 다 죽는다는 불안감 때문일까요? 말은 안 하지만 지난 4년간 자신들이 너무 심한 정치보복을 했다. 이 적폐청산이 지나쳤다는 자각이 그런 불안감이 기재가 됐습니다. 한때는 만약 질 게 분명해진다면 윤석열을 택하는 게 낫다는 말까지 떠돌았습니다. 적어도 그는 자기가 한 일이 있으니 칼을 휘두르는데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서겠죠. 어쨌든 요즘 여당은 문 대통령을 지키자는 간절함으로 뭉치고 있습니다.
드루킹 사건으로 수감될 처지에 있던 김경수조차 이낙연에게 문 대통령을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낙연은 어떤 일이 있어도 대통령님을 잘 모시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당은 이재명, 이낙연의 이의대전을 즐기고 있는 듯합니다. 그 이의대전이 치열할수록 컨벤션 효과는 더 커진다는 것을 왜 모르는 걸까요? 지금 이의대전은 상호 검증이라는 명분으로 두 후보의 여러 도덕성 문제와 정책 약점까지 오히려 희석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런 판에 국민의힘은 지금 한창 헤게모니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대표인 이준석이 기획한 대선 후보 합동 봉사활동에 빅4 후보들 윤석열, 최재형, 홍준표, 유승민이 불참을 해서 이준석 패싱 논란이 임급니다. 나머지 심용들은 용산의 쪽방촌을 찾아 삼계탕과 얼음물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 저소득층 봉사활동은 평소에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빈곤의 영속화를 막는 정책 토론회를 여는 게 좋지 않았겠습니까? 이왕이면 시민들도 참여하는 야단 법석으로 말입니다. 선거 때 양로원 과원을 찾고 시장에서 어묵을 먹으면서 마치 삶의 현장을 찾는 것 같은 모습을 연출하는 것보다 속보이는 저질 캠페인은 없습니다. 언론은 특히 윤석열이 불참을 주목했습니다. 윤석열이 7월 30일 사전 조율 없이 기습 입당을 하자 그날 광주에 갔던 이준석은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 3일에는 당 대표실을 찾아온 윤석열을 방 밖에서 15분이나 대기하도록 한 모양입니다. 언론은 기싸움이 벌어졌다고 썼는데 솔직히 그건 이준석이 100번 잘못한 일입니다. 그가 지금 할 일은 후보들을 광내고 돋보이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런 저런 일을 당대표가 매일처럼 라디오에 나가 말하는 것은 야당의 리스크이자 우리 보수의 리스크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5일에는 국회에서 당내 대선 예비후보 전체회의가 열렸는데 이번에도 윤석열, 최재형, 홍준표 세 분이 그러니까 빅3가 불참을 했습니다. 개인 일정 때문이라는데 윤석열, 홍준표 두 분은 휴가를 갖고 최재형은 예정된 일정대로 고향인 진해를 방문했습니다. 이러자 봉사활동가 회의에 참석한 소령들에게서 11용들에게서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원희룡은 윤석열과 최재형을 겨냥해서 당의 간판이 필요해서 입당한 것이냐고 따졌고 하태경은 모든 후보가 선당 후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당이 후보를 죽이는 일은 제발 안 왔으면 합니다. 자, 오늘 주제의 결론입니다. 보수 야당 후보들은 지금 위험하다. 이 윤석열, 최재형, 홍준표 그 누구든 킬러 컨텐츠를 만들지 못하면 보수는 다시 패배한다. 자, 한 문제만 더 짚겠습니다. 이 민주당 의원 60명이 신문에 따라서는 58명이라고도 하더군요. 이 60명이 한미연합훈련 연기 연판장에 서명을 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은 8월 중순에 시작하는 시뮬레이션 워게임인데 이마저 연기한다면 그 명분은 무엇인가요? 김여정이 남북통신선 복원의 대가로 훈련 연기를 요구한 지 사흘이 되지 않아 집권 여당에서 이런 일을 벌이니 기가 막힐 뿐입니다. 더욱이 이번 훈련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처럼 바이든 정부대로 첫 번째 연합훈련으로 한미동맹 복원을 확인하는 훈련입니다. 미국은 그 명분으로 코로나 백신까지 제공했습니다. 이번 연판장을 주도한 것은 세룬입니다. 그는 8월 2일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교류협력 재개 시동이 걸렸다. 8월 말 한미연합훈련은 연기해야 한다. 이 연판장에 최종적으로는 100명 정도가 서명을 할 것이라는 전망인데 일부 의원들은 김정은이 연내 답방까지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그나마 당 지도부가 제동을 건 게 다행이라고 할까요? 송영길 대표가 8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적대적 훈련이 아니라 평화 유지를 위한 방어적 성격의 훈련으로 예정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문 대통령이 모호한 태도를 고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8월 4일 서욱 장관 등 군 수뇌부로부터
군사 업무 보고까지 받았지만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 청와대는 한미연합훈련은 보고나 논의 주제는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한미 당국이 모든 상황을 검토해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가 입장을 낼 건 아니다. 결국 당정에서 훈련 연기론을 펴지만 미국이 훈련 실시 입장을 유지하기 때문에 청와대가 어정쩡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북한 공작원이 지령으로 스텔스 전투기 F-35A, 35A라고 해야 합니까? 이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인 일당들이 요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국정원이 왜 느리냐는 반응이 많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그 일당들이 제도권 정치에 진입을 시도한 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들은 지난 대선 문재인 후보의 선대위 특보단으로 활동하거나 지방선거에 출마하고 지역 언론사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건에 연루된 4명은 지역민노총이나 노조에서 활동했습니다. 대선 5일 전에는 사람들을 모아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당시 선언문에 쓴 내용입니다.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여망을 실현할 문재인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 이쯤 되면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내걸던 적폐청산은 무엇이며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이 뭘 의미하는지 지금이라도 세세히 밝혀야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로벌 통계기관이죠. 아워 월드인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14.1%로 세계 평균 14.9%보다 1% 가까이 낮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의 접종 완료율은 50%를 넘어선 상태죠. 그런데도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 하자 부스터샷 추가 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백신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의 기회가 더욱 줄어들게 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9월 말까지 자제를 부탁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는 8월 5일 K글로벌 백신 허브와 비전 전략 보고대회라는 거창한 이름의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끝이 잘 보이지 않는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어수단은 백신인데 백신 보급이 국가별 격차가 심각하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문제의 근본 해법은 백신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 언제는 터널이 끝이 보인다고 말씀을 하시놓고 말입니다. 어쨌든 그는 2025년까지 글로벌 백신 생산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며 백신을 반도체 배터리와 함께 3대 국가 전략기술 분야로 선정해서 5년간 2조 2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글로벌 백신 허브도 좋지만 당장 화이자, 모더나 등 좋은 백신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어제는 노바백스도 올해 공급이 무산됐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미국 FDA가 승인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열심히 쓰고 있죠. 서구 대부분 국가에서는 기피하는 백신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세 사람 이상 모이지 말라는 이 터무니없는 통제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밀림에서 하는 군대 개미를 아십니까? 이 군대 개미는 리더가 잘못 인도하면 회오리 치듯 끊임없이 집단 회진을 합니다. 다들 죽을 때까지 말입니다. 학자들은 이를 두고 죽음의 나선 무도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리는 나선 무도에 빠진 군대 개미가 된 기분입니다. 지금까지 제노책이었습니다.